이제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기타 분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섹션이 끝나고 나서 주제에 관련 없는 관련 질문 또 뭐, 받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네, 사회문화 기타 분야 관련해서 손들어 주시면 제가 또 지목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안한 분야 쪽에서 좀 제가 선택을 드리고 싶어서요. 네, 여기 앞에. 네. 네. 네, 매일신문 유광준 기자입니다. 지방정부 통합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에 즈음한 중앙정부의 이 단발성 지원만으로는 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좀 어렵다, 이런 우려들을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항구적인 자주재원을 좀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지방정부로의 권한을 과감하게 좀 이양하는 문제도 이번에 함께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장도 하시고 또 광역자치단체장도 경험하신 우리 대통령님의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2차 공공기관 지역 이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남부 반도체 벨트 구축이 시급하다, 이런 요구들도 많은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중도 궁금합니다. 네, 뭐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을 나름은 시행은 하고 있는데, 이 지방자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권한을 나누는 분권, 중앙이 다 잡고 있는. 근데 이걸 지방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역으로 나누는, 권한을 나누는 분권의 문제. 또 하나는 그럼 나누기만 하면 되냐? 자치의 문제가 있죠. 주민들이 그냥 풀뿌리처럼 지역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게 하는 이 분권과 자치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죠.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단체장 하던 시장이 대통령으로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권한, 작은 재정을 가지고도 엄청난 실적을 내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제 나오고 있죠. 근데 많이 부족하죠. 근데 분권의 핵심은 결국 권한과 재정이죠. 자치권을 강화한다. 근데 권한 강화도 많이 넘겨줘야 되는데 지방이 잘 안 넘겨주고 싶어 해요. 저도 대통령이 되니까 갑자기 걱정이 싹 늘어나면서 이거 곧 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가끔 아니지. 내가 대통령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또 재정입니다. 재정. 뭐 돈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광역 통합은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제일 크게 장애가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가끔씩은 이게 정치가 그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걸까, 장애를 주는 걸까,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어요. 가끔씩 장애 요소로 작동될 때도 많죠. 정치가. 그리고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주권자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하거나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경우도 많죠. 뭐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되고, 그 개선의 핵심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라고 생각됩니다. 지방 분권 자치 강화, 뭐 이거는 이제 긴 목표를 두고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지방 재원 배분이 되게 72대 28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6대 4 정도는 돼야 된다. 자체 재원, 지방 자체 재원 규모가 28%가 아니라 40%는 돼야 된다. 근데 그건 쉽지는 않고. 근데 실제 집행은 또 75%가 지방에서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을 주어서 집행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차원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다 도, 시군에다 주어서 집행을 하죠. 근데 그게 75%는 지방의 손으로 집행이 돼요. 이게 뭐냐?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실제 집행은 지방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교정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통합은 해야 소위 5극 3특 체제, 그러니까 지방 중심에 남부는 해양 수도, 남부 벨트를 만들고 중부는 행정 수도로 행정 벨트를 만들고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일대는 이제 문화 수도, 경제 수도로 이게. 그래서 이 균형을 좀 맞추자. 이제 여기 맞춰가려면 이 규모가 다 나눠져 있어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합치자. 근데 정치적으로 잘 안 되는데 이번에 다행히 충남 대전이 이제 스타트를 했죠. 근데 이게 제가 들여다 보니까 말로는 하자는데 진짜 하려고 하는 걸까? 이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재정이나 지원을 해줄 테니까 이번 기회에 좀 해보시라고 하니까 전남 광주가 갑자기 우리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재정을 대폭 늘려서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대개 65대 35 정도에 해당되는 만큼을 한번 배정을 해보겠다. 장기 목표니까 통합은 미리 해준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거기서 좀 더해서 그래서 5조 원 최대 5조 원까지 연간 4년 내 제 임기 안에 하면 4년 하면 20조 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겠다. 계산을 좀 해보고 좀 무리가 발생하긴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통합이 안 되겠다 했더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정치적 고려를 해가지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충남 대전은 지금 약간 반대 기류가 생겨나고 있어요. 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바뀌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전남 광주는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미리 조금 드렸는데 통합을 하려면 유인이 있어야죠. 유인이 해야 될 이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첫째는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서 해준다. 최대 5조 원까지 연간. 근데 이건 뭐 약간 이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5조 원을 갑자기 좀 어디 뒀습니까? 그럼 나중에 좀 이연해서 다음에 쓸 수도 있게 하자. 그다음에 여기 약간의 그 가이드라인도 좀 정해주자. 예를 들어 이거 가지고 어디 다리 놓는 거 뭐 연육교 막 놓고 이런 데 다 써버리면 어떡해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핵심은 지역의 산업, 경제 발전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사람이 몰려오고 그러려면 정주 여건도 만들어야 되고 문화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기업 유치도 해야 되고 기업 유치하려면 그냥 옵니까? 뭐 세제 지원이든지 뭐 고용 지원이든지 이런 거 대줘야 되고 연구기관도 만들어야 되고 학교도 늘려야 되고 중고도 좀 개선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재원을 대대적으로 넘긴다. 두 번째는 권한도 넘겨주자. 이번에는 정부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일은 다 끌어안고 돈 다 줘버리면 어떻게 해 나중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넘겨버리자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인력도 그쪽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자. 마음대로는 아니고 확 풀어주자. 뭐 부단체장도 늘려주고 급수도 올려주고 이런 조직 지원도 좀 하고 권한도 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산업 배치에 있어서 좀 우선적 지원을 해주자. 어차피 기업들이 다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용인 뭐 반도체 얘기 자꾸 하는데 저거 정부가 옮기라고 옮겨집니까?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첫째. 두 번째로는 이미 정부 방침으로 정해서 결정해 놓은 걸 지금 와서 뒤집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고 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죠. 용인 반도체 지금 저 13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여러분 13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10개 있어야 돼요.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겁니까? 그러면 남부에서 그 송전망 만들어서 일로다 대주면 남부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서남 해안에 이제 주로는 재생에너지 생산해서 공급할 텐데 용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한강에 저 수계 그것도 용수 다 쓰면 우리 혹시 수돗물 가뭄 와가지고 수량 부족해지면 수도권 주민들 식수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0.9밖에 안 남다. 여유분이 없다는데 0.9.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대안도 만들면서 또 예를 들면 앞으로는 전기요금은 생산 지분은 싸게, 예를 들어 원거리는 비싸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시장 경제 아닙니까?
비용이 드는데 이 요금 차등제가 이제 발생하면 저기 남쪽은 싸지겠죠. 근데 앞으로는 인공지능 산업이라고 하는 게 전기 먹는 하마인데 이 에너지 먹는 하마들인데 에너지 없는데 비싼 거 가지고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거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많은, 즉 에너지 가격이 싼 송전 안 해도 되는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 유도해 가면 되죠.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 설득도 있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좀 당장은 어렵지만 길게 보면 훨씬 거기가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물가도 싸고 에너지도 싸고 우리가 싸게 해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규제도 완화해주고 인프라 구축도 많이 해주고 저기 교육 연구시설도 많이 만들어주고 사람들의 정주 환경도 많이 개선해 줄 테니까 차라리 글로 가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낫습니다. 이렇게 설득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이나 산업 배치를 좀 몰아가는 것도 이제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게 이제 공공기관들인데 아직도 뭐 한 300~400개 있다고 하니까 그 중에 뭐 다 옮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시 또 2차, 3차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뭐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를 따로 흩어 놓으면 효과가 없어요. 다 주말 되면 서울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보니까 공공기관 이전해 놓고는 서울 가는 전세버스로 주말 되면 서울 가게 차를 대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못하게 했어요. 그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없지 않냐, 그거. 그래서 이걸 좀 몰아서 하되 광역 통합을 하는 데는 좀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자. 이러면 이제 유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단발성이 아니라 좀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이런 재정, 조직, 또 산업 배치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서 드라이브를 한번 거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이해관계가 끌리기 때문에 다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치인들이 싫어할 수 있거든요. 또 설득해야 되지만 쉽지 않다. 근데 이번이 기회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다시 이제 시도지사들이 다 뽑히면 통합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고 싶지. 말로는 한다고 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안 하고 싶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럼 동력이 붙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번이 기회다. 그래서 근데 너무 많이 할까 봐 걱정이에요. 갑자기 막 대구 경북도 한다 그러고 저 부산 경남 울산도 한다 그러고 근데 한꺼번에 하면 이게 재정이 좀 걱정입니다. 너무 한꺼번에 해가지고 저는 한두 군데 될까 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4개가 동시에 한다 그러면 이게 약간 재정에 충격이 오는데 그러면 또 수를 또 생각해 봐야죠. 네. 대통령님 원래 시나리오상 제가 읽어야 될 멘트가 아쉽게도 준비된 시간이 그거 좀 이따 하세요. 다된 것 같습니다. 좀 이따 하시고. 원래는 네.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하시죠.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그냥 아무나 빨리 하세요. 네, 시간 없으니까. 오마이뉴스 이경태 네. 기자님. 네. 뭐 평소에 마음에 이건 번외니까 평소에 감정 있는 대로 다 해서 제 하세요.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공정과 시간.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입니다. 네. 그 대통령 윤상혁 기자. 오마이뉴스의 이경태 기자입니다. 네네. 그 아까 말씀하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송전선로 변전소 설치에 관련해서 지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특히 입지선정위원회의 어떤 졸속 운영 그리고 비민주성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반발이 커지고 이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갈등으로도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보상책이 될 수는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어떤 보상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지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건 아까 뭐 미리 말씀드린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의 배치 문제는 제가 전에도 뭐 자주 말씀드린 건데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해요.
돈이 안 되면 아들이 부탁해도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합니다. 그게 기업이에요.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죠. 누가 오고 손해나는 일을 망할 일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기업 입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죠. 여건을. 갈 수 있는 여건을. 장기적으로 혜택이 됩니다. 뭐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아요. 그런 얘기 여러분도 있죠. 아시겠지만.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시장과 정부는 그런 관계죠. 용인 반도체 문제가 워낙 규모가 크고 또 이게 뭐 2048년, 50년 뭐 이렇게까지 계획된 거잖아요. 저 죽은 다음에 이길 것 같은데. 왜 웃으세요? 더 살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하여튼 아주 한참 뒤의 일이긴 한데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을 해놓은 거를 지금 제가 뒤집을 수는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이 많고 또 일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 입장이라면 또 뭐 저는 뭐 이제 4년 몇 개월 남았나? 저는 맨날 그거 쉬고 있는데 그 후에 민주당 정권이 재집권을 혹시 하더라도 결국 방향은 뻔하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지산 지소,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쓰여지게 해야 된다. 이거 대원칙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수도권으로 다 몰아가지고 저 지방에서 전기 생산해가지고 막 송전탑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송전하고 이게 안 돼요. 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벌써 지역 연대 투쟁체를 만들고 있던데 송전탑 대량으로 만들어서 끌어오는 거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용인에다가 무슨 원자력 발전소 만들 거예요? 가스 발전소 몇 개 만든다고 하던데 그걸 대체 몇 개나 만들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쉽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는데 용수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딴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안 나게 아니면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죠. 뭐 지난한 일이긴 한데 대한민국 발전의 거대한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거라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균형 발전, 그다음에 안정과 평화에 기반한 발전, 모두의 발전, 성장 이게 지금까지 방향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에너지는 많이 들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또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면 어쨌든 거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할 거다. 네, 그 중에 한 부분이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네. 여성부만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나 사회문화 기타 분야의 유튜브 채널 질의 영상이 그래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미리 네. 녹화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해야지. 네, 대통령께서는 영상 시청 후 답변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문화 전문 유튜브 채널 널 위한 문화예술의 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미디어 널 위한 문화예술의 대표 오대우입니다. 우선 신년사를 통해 문화예술과 K 콘텐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말씀해 주시고 역대급 예산을 편성해 주신 점 문화예술계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9조 원대의 예산 편성이 고무적인데요. 하지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현장에서는 종종 의심을 받곤 합니다.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기금과 달리 일반 예산의 경우 매년 재정과 정치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외부적 간섭을 차단하고 창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역시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근데 이게 저번 질문에 답이 다 들어 있어요. 이미 이제 본인이 원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못 믿겠다예요. 결론은. 지금까지도 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냐. 다 말했죠. 문화예술 분야의 그 독자성.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창의성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돈 줬다고 뭐 마음대로 시키고 이러면 그거 다 죽어요. 이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자유라고 하는 게 마치 공기와 같아서 저 문화예술 영역에는 그 자유로움 이런 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다 질식해서 죽어버립니다. 그게 문화예술의 특성이죠. 그래서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또 문화예술 영역이 가난해요. 힘들어요. 드러나는 건 화려하죠. 그러나 그거는 정말로 이렇게 큰 나무에 꽃 한 송이 핀 것 같아서 그 꽃 한 송이를 피기 위해서 엄청난 뿌리, 줄기, 가지, 잎의 역할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게 안 보여요. 꽃만 보이죠. 꽃만 딱 아름답죠. 그러나 나머지는 존재를 증명하지도 못하고 사라지거나 그러죠.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거기에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죠. 그게 이제 문화예술의 위대함이죠. 근데 이거는 문화예술은 또 한편으로 보면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성, 자유로움이 발현되는 거긴 한데 이게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개인의 희생으로 공적 기능을 하는. 그래서 원래 지원은 당연한 건데 잘 안 해요. 지 좋으자고 하는 건데 뭐 거기다가 왜 하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좋고 지원하면 뭐 그리 잔소리도 많고 간섭도 하고 이래라 저래라 심지어 막 불이익도 주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그래도 그 속에서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전 세계에 각광을 받을 만큼 성장한 것은 정말 우리 국민 저력이죠.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의심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럼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지원은 늘린다. 간섭하지 않는다. 소위 팔길이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정치란 그런 거죠. 정치는 선거할 때 보면요. 마지막 단계가 공약이 다 똑같아요. 좋은 거 다 뺏겨가지고 다 하겠대. 뭐 지키지 못할 약속도 수없이 하죠. 그 말대로 하면 막 완전히 천국이 되게 생겼는데. 천당이 되게 생겼는데. 근데 문제는 안 지킨다는 거죠. 또는 못 지키는 거죠. 결국 신뢰의 문제다. 저는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하려고 평생을 노력했는데, 그래서 경험으로 알게 된 게 있죠. 헛공약, 과장된 공약 해봐야 표가 별로 안 된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했는데 잘 안 믿더라. 결국 먹어봐야 맛을 안다. 결국 신뢰죠. 그래서 제가 지킬 수 있는 공약만 약속만 하고 말한 건 정말로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게 이제 큰 자산이 되는데 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제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원을 대폭 늘린다. 그리고 문화예술계 내에 기득권 구조도 있거든요. 문화예술계 내에 이 기득권 구조도 타파를 해서 정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조금이라도 자유로운 환경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자신들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제가 지키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걸로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9조 원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에 기반한 성장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출 기업들이 물건을 팔아서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수출 기업들이 막 물건 선전을 열심히 외국에다 돈을 엄청나게 주고 광고를 하는데 그 별로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캐대헌에 거기서 뭘 하나 슬쩍 보여주거나 이러면요, 막 그게 막 폭발을 해요. 그게 문화의 힘이죠.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식, 한국의 감성 또는 한국의 풍경, 한국의 행동, 태도 이런 게 이제 문화를 타고 이제 알려지면 그냥 한국 좋아, 한국 물건 좋아, 한국 스타일 좋아, 한국 음식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외 공간들도 문화와 산업 진출의 교두보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 근데 어제 국무회의도 그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문화에 기반한 성장을 우리가 추구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문화에 대한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 잔뿌리를 키우는데 우리가 아직은
투자가 충분치 못하다. 그냥 그 척박한 땅에서 막 억지로 살아나온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 거기다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흙도 깔고 잡초도 좀 제거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빨리 성장하겠습니까? 근데 그러기엔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거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문화예술 분야 지원이. 지금 뭐 영화계도 망한다 그러고 뿌리가 썩어 들어간다는데 지금 해외에서 그런 분석을 하거든요. 제가 봐도 좀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겉은 화려한데 꽃은 정말 화려하게 피었는데 뿌리가 썩고 있어요. 새로운 싹이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뭔 플릭스인지 뭔지 거기에 다 뺏겨가지고 지금 국내에 무슨 작품 제작이 아예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극장 다 문 닫아가고. 그래서 심지어는 극장에 개방한 영화를 그 무슨 OTT인가 이런 데 틀으려면 다른 나라는 막 10년, 1년 후에나 틀어라 이런 법조항도 있대요. 6개월 후, 뭐 90일, 60, 우리나라 아예 그런 거 없다는 거죠. 홀드백. 네? 홀드백 규정. 네, 뭐 하여튼 우리나라 아예 그런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극장 갈 이유가 없어요. 좀 있으면 OTT에 나오는데 뭐하러 극장 갑니까? 집에 앉아가 요거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제도적 보완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제작비 지원도 해야 되고. 하여튼 지원해야 되는 게 많은데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문화를 위한, 문화에 기반한 성장을 얘기하는 마당에 추경의 기회가 있다면 좀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 했더니 추경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뭐 몇 조, 몇십 조씩 혹시 적자 국채 발행해가지고 추경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고 또 세원이 여유가 생기고 또 추경을 하는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늘리겠다 그런 취지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지명 좀 할까요? 네, 이번에 대통령께서 우리 맨 지목하신 앞에 계시는 순서입니다. 흰 옷 입으신 네. 분. 제가 지금부터 아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청와대 출입 첫날인데요. 아, 그러네요? 네. 신축한 직원분들께 궁금한 게 더 많은데 대통령님께도 질문 드릴 수 네. 있게 되어서 네, 봅니다. 저는 그 강원 지역 일간지 강원 도민일보 그러세요? 김여진입니다. 네, 저는 올림픽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올해 이탈리아에서 동계 올림픽이 네. 있습니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동학의 올림픽을 다 치른 경험이 있고 또 전주에서도 하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올림픽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동계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이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대통령님께서는 이 스포츠 메가 이벤트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올림픽을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상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올림픽 유산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평창올림픽의 경우는 평화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여러 레가시가 많은데요. 네. 좀 이어가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에 대한 구상 네.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이탈리아가 올림픽을 3번째 연다고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이제 88 올림픽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그 외에 이제 스포츠 강국으로 계속 성장 발전해 왔는데 앞으로도 저는 국제 대회들 가능하면 좀 열어 나가는 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유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또 네. 더 빨리빨리 해서 합시다. 네, 이번에 제가 좀 경향신문 정원보 기자님. 네. 네, 경향신문 정원보 기자입니다. 저는 검찰 개혁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게 그 얘기를 왜 안 하나 그랬어요. 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 공소청법하고 중수청법 이제 정부안이 나왔었는데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기는 여당에는 숙의를, 정부에는 수렴을 지시하셨는데요. 여기 법안 자체에 대한 대통령님의 평가에 관해서는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제 어떤 구조로 어떤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네. 싶습니다. 제가 인사 문제도 검찰 인사는 뭘 그리 어렵습니까? 또
각종 개혁 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뭘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업보죠, 업보. 저는 뭐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가지고 마녀가 된 거 아니냐. 뭐든지 미운 거예요. 뭐든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찌 보면 이 마녀 같은 진짜 마녀 말이에요. 가짜 마녀 말고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소된 것만 한 20건 되는 것 같아요. 20건. 문제만 되면 증거 뭐 없어서 다 기소해가 너 한번 고생해봐. 그리고 혹시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유죄 받아가 너 한번 죽어봐. 제가 2002년부터 시작된 일이죠. 제가 검찰이 관련된 소위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그 폭로했다가 그때부터 검찰과 야근이 시작됐습니다. 그 PD가 와가지고 우리 하필이면 그 전에 막 나 검사인데 뭐 이렇게 전화하다가 안 돼가지고 제 사무실에 난 인터뷰하려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콜백이 온 거예요. 그 저끼리 와 나 검사인데 그래서 막 통화한 게 옆에 있네. 이따가 나 오후에 내 재판 준비를 해야지. 나 바빠 죽겠네. 이따 하도 뭘 희한한 나도 모르는 얘기 하고 있길래 가서 나 한번 들어봐서 카메라에 대고 하여튼 뭐 그래서 결론은 검사를 사칭 범죄로 질문을 가르쳐줬다. 검사 이름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너 공범이다.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저를 잡는 게 목표였죠. 진짜 이 전화하고 나 검사인데 말이야 너 나한테 사실대로 이렇게 봐줄게 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게 다 불어버린 거죠. 그 시장이. 그 사람은 처벌도 안 됐어요. 나만 처벌됐어. 그게 시작이죠.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에는 검사들이 관련이 있었죠. 대장동. 그 검사들이 해먹은 거 아닙니까? 한 패로. 하여튼 큰 부패 사건에는 검찰이 들어있더라고 보니까 내 경험으로. 그래서 그 악연 이후로 뭐 건수만 되면 기소돼가지고 다행히 이 법원에서 무죄를 제가 무죄 받은 것도 참 많아요. 그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죠. 근데 검찰은 첫째 문제는 있는 사건을 덮는다. 그래서 그 얘기했죠.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 없는 사건 만드는 것도 실력이에요. 막 쥐어짜가지고 뭐 그러다 막 자살하고 죄진 사람 잡아다가 너 거 봐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이래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없는 사람 집어넣고 하여튼 덮는 것도 힘이고 만드는 것도 힘이죠.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결국 온 국민들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제가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패나 남용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권 분립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권력은 위험하잖아요.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권력은 언제든지 부패하기 때문에 남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용의 여지를 줄여야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소해가지고 안 되는 거 알면서 가짜 증인 압박해가지고 유죄 만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분리해야지 당연히. 이거는 대원칙이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소청을 만들면
이제 검찰청이 이제 공소청으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건 뭐 법률상 가능하니까. 중수청, 공소청. 공소청의 책임자 이름을 명칭은 뭐라고 할 거냐? 공소청장이라고 할 거냐? 검찰총장이라고 할 거냐? 공소청 안에는 검사들이 일하는데. 근데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헌법에. 검찰총장이 뭐 한다. 검사가 뭘 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이 없애버리면 됩니까? 그런데 검찰 안 돼. 검찰자 쓰지 마. 공소청장이라 해야 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못 믿겠으니까. 미우니까. 의심되니까. 그 의심이나 미움이나 이거 다 이해하죠. 그러나 법을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보완수사이기.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송치가 왔어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돼. 예를 들면. 그런데 이거를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가 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하고 끝나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어떡할 거예요? 간단하게 확인하면 될 일을. 그런 경우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거 정도는 해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예요.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처벌을 제대로 하는 거. 그거 해야죠. 그거 중요한 얘기잖아요. 억울한 피의자가 없는 죄 뒤집어 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거. 이거 인권보호.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게 목표지. 누군가의 권력을,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근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해요. 이때까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여하튼 요만큼만 여지가 생기면 악용을 해가 나쁜 짓을 하니까. 의심이 정당화됐죠. 그러니까 이걸 봉쇄해야죠. 그거 동의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예외를 만들고 예외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까를 막 지금 고민을 하고 이번에는 의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공소청, 중수청 그거는 나중에 더 연구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미정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보니 법안을 안 냈는데 이게 지금 의제가 돼 있어요. 마치 정부는 보안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가 배신했어. 지지철회. 이러고 있어요. 뭐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일부. 근데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또 아니에요. 포기한다고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더 검토해야 된다.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조직 체계만 하자. 근데 이게 지금 전면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막 다투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어려운 거죠. 이거 업보예요, 업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검찰의 잘못이에요. 근데 검찰도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아니에요. 그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나쁜 짓 한 검사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0% 될까요? 누가 그러는데 200명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염된 권력을 남용하는 또 남용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1,800명은 또는 최소 1,000명 이상 절반가량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검사로서 정말 억울한 사람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고 내가 평생을 여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두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죠. 저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물론 다 제가 검토하진 않아요. 그럼 물론 보고는 봤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에다 맡겨놨으니까
얘기를 하고 정부안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잖아요. 입법은 국회가 하고 분명히 논쟁이 막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이 두려워서 그냥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데요? 정치는 그래도 되죠. 정치가 자기 주장 막 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되죠. 책임이 더 크죠. 그래서 이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있다. 법과 질서를 정의롭게 지키는 데 있다. 이게 여기에 가장 합당한 길이 뭐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 그게 뭐냐? 머리 아프죠? 어떻게 알아 그걸? 시뮬레이션 엄청나게 해봐야 돼요. 모든 남용의 가능성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다 봉쇄해야지. 의심스러우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이 해라, 당이. 당도 집권 세력의 중요 부분이잖아요. 정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수기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또 감정적으로 하는 분도 이해를 해줘야죠. 내가 당한 게 얼만데. 나라 망할 뻔했다. 이재명 죽을 뻔했다. 저 죽을 뻔했잖아요. 수없이 있었던 온갖 그 계기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그러졌으면 저는 죽었겠죠.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나 유죄 판결이 났거나 아니면은 뭐 법정 측면에서 본다면 또는 뭐 또 고등법원에서 신속하게 선고해가 대법원에 넘겨서 확 기각해버리거나 이틀 만에 기각, 아니 이틀 만에 파기환송도 하는데 하루 만에 기각은 못 하겠어요? 고등법원에서 판결 그냥 그 당일 선고해버리고 대법원에 하루 만에 넘겨서 그날 선고해버리면 끝이지 못 할 건데.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의 힘으로 살아남았죠. 근데 그 과정을 겪은 이 검찰이나 아니면 이 잘못된 사법제도에 대해서 피해 입은 국민들이 가진 그 엄청난 불신과 그 어쩌면 증오, 그것도 이해를 해야죠. 그런 것도 다 해소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사법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불이익을 받은 것도 있고 혜택을 본 것도 있지만 혜택 본 게 훨씬 많아요.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전에 2018년에 4건으로 기소됐다가 잠깐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법원이 다 무죄 선고해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법원은 그 후에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도 보면 여튼 위증교사도 참 저는 참 기가 찰 일인데 그 무죄 선고 났잖아요. 선거법도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항소심에 무죄 났잖아요. 구속영장도 분명히 100% 구속될 거라고 봤는데 기각돼서 살아났잖아요. 그게 이제 법원의 집단지성과 시스템이겠죠. 물론 뭐 불이익도 보기도 하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구성원 모두가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는 걸 제거하면 되는 거죠. 뭐 구조적으로 모두가 오염돼서 다 망한 건 아니에요. 검찰도 마찬가지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가지고 또 막 갑론을박에다가 이재명 뭐 저 못 믿겠다 뭐 등등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거는 완벽한 완성된 안도 아니고 정부도 그냥 그 위원회가 어쨌든 있는데 뭐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갑론을박하다가 안으로 낸 거예요. 안으로. 그래서 당과 논의하고 여기서도 아마 의견이 하나로 탁 몰리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들께도 열어놓고 국민들도 토론하시고 그래서 정말 효율적이고 남용 가능성이 없고 인권보호와 피해자 구호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효율적이지만 정의로운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제도, 기소제도를 만들자. 말이 좀 길었는데 일이 복잡한 만큼 말이 길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당에서 또 국회에서 정부가 또 국민들께서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또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뭐 그렇게 10월까지는 또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둘러가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혹시 한번 네. 지목해 주시면. 아니 난뭐 내가 하면 편파적이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기 황윤기 기자님, 홍윤기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YTN 홍민기 기자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취임 이후에 일본과의 셔틀 외교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제 과거사 문제로 조세희 턴강 문제 언급하신 것도 좀 인상 깊었는데요. 이제 접근하기 쉬운 과거사 문제부터 좀 풀어보겠다는 의도로 읽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또 독도 문제 같은 상대적으로 좀 복잡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게 있는지 혹은 어떻게 접근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 간 관계도 좋아하는 점, 싫어하는 점 있죠. 애인 사이에서도 싫은 점 있잖아요. 아유, 저건 정말 고쳤으면 좋겠는데 가끔씩 그게 너무 드러나서 싸움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근데 사람 관계도 그런 것처럼 국가 간 관계는 더 복잡하고 다면적이고 다층적이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협력해야 될 점도 있고 규명해야 될 점도 있고 싸워야 될 점도 있고 또 같이 웃어야 될 점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튼 한일 관계든 뭐 한중 관계든 뭐 어떤 관계든 간에 좋은 측면들을 잘 키워가고 유익한 점들을 더 확대 발전시키고 좀 부정적인 측면, 좀 어려운 측면들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에 매달려가지고 다른 쪽을 희생시킬 필요는 없죠. 근데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런 유혹이 많아져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저는 더 이상 선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을 또 국익을 대표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한가,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더 도움되느냐를 따져봐야죠. 독도 문제, 위안부, 강제징용 뭐 다 중요하죠.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그러다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싸우자고 가면 아마 국내 여론 결집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으로는 국익에 더 도움되지는 않는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하나씩. 그리고 또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도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상대가 용인할 만한 또 수용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가는 게 좋죠.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실현 가능한 또 점진적인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고 또 우리가 협력화해야 될 긍정적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키워야죠. 제가 계속 경제 문제, 저는 원래 약간 가치지향적인 사람인 건 맞는데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일단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데 민생 개선에 주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외교 문제가 민생 개선에, 경제 상황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한일 협력, 경제 협력, 교류 협력 여기에 좀 주력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더 비중을 두냐는 문제겠죠. 그러다가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양국의 최저선도 있죠. 뭐 그런 것들 우리가 미리 부각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지금. 근데 왜 손이 갈수록 늘어나요? 네,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대변인께서 충분히 설명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연합뉴스 황영 기자님.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입니다. 저는 코스피 지수에 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어제 4,900선을 돌파해서 5,000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과이지만 상승폭이 첨단 기술 위주의 일부 종목에 집중되고 펀더멘털의 뚜렷한 개선이 없어서 다시 급격한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임기 취임 후에 지금의 코스피 상승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한국 경제가 이 정도 수준의 코스피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특정 섹터 또는 특정 종목 중심으로 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급격하게 내릴 수 있지 않냐. 약간 논리 무슨 것 같아요? 즉 대부분의 종목은 오르지 않았다. 그럼 떨어질 일도 없겠죠. 그게 문제이긴 해요. 모두가 다 오르면 좋죠. 근데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모두가 다 오를 수 없어요. 개선되는 업종도 있는 것이고 개선되지 못하는 업종도 있는 것이고 저평가된 종목도 있고 고평가된 종목도 있죠. 주식시장은 세상 만사만큼이나 다종다양하죠. 안 오르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낫죠. 오르는 데는 또 오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내리는 데는 내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뭐 그렇게 쉽게 막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 쉬우면은 과거에 왜 3,000포인트도 못 넘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했겠어요? 넘긴 넘었군요. 저는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저도 모르죠. 전문가들도 못 맞히던데. 그러나 기본적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선거 전에 드렸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은 저평가되어 있다. 객관적 지표상 명확하다 그거는. 보통 한 절반에 가깝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지표도 그래요. 예를 들면 뭐 핵심적인 지표가 주가 순자산 지수 PBR이라고 그러나요? 누가 PBR, PER 잘못 말했다가 엄청 혼나고 있던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거를.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현재는 주가 순이익 지수 PER 이게 엄청 낮잖아요. 대만보다 낮단 말이에요. 저개발 국가보다 낮아요. 대한민국이니까. 왜? 대한민국이니까. 그 핵심 이유가 뭐냐? 제가 그거는 제 나름대로 분석한 이유는 몇 개가 있죠. 첫째, 한반도의 평화 리스크. 저기서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맨날 전쟁할 듯 하는데 그게 한국 주식 살 거예요. 대만 주식 살 거예요. 대만도 중국이 뭐 침공을 한 해 만에 그러긴 하지만 우리보단 덜하다. 뭐 차라리 일본 거 사죠. 예를 들면 미국 거 사지. 이 평화 리스크. 두 번째로는 저 한국 주식은 못 믿겠더라. 경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갑자기 떼가지고 분리 상장해가지고 자기 다 먹어보고 알맹이를 쏙 빼가더라. 내가 분명히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가 주인이 남이요. 이거 화나요 안 나요? 그 송아지 소를 왜 삽니까? 안 샀죠. 경영 리스크, 시장 리스크. 이 맨날 주가 조작하고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정치 리스크죠. 이게 뭐, 나라가 어디로 갈지를 아무도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는데 요거를 해서 해결하면 개선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선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정권이 바뀌는 것만으로 3,000원 넘어갈 거다. 왜냐하면 이 중에 정치 리스크가 해결될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평화 리스크가 그것도 뭐 전쟁하자고 그러고 막 무인기 띄우고 무슨 전투 헬기 막 국경선에 막 왔다 갔다 떼지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 지배구조는 고칠 가능성이 있는데 주가 조작은 혹시 규제될 수도 있는데 이런 기대만으로 3,000 넘어갈 거다. 3,000 넘잖아요. 대신에 이 네 가지를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정부가 하지 않습니까? 진짜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걸 확실히 제가 보여줄 거예요. 그냥 주가 조작하는 사람 정신 차리라니까요. 우량주 장기 보유하세요. 그 정신에. 그러니까 이거 없어진다. 경영 지배 리스크 그거 없애야죠. 공정하게. 한 주를 가진 주주나 100주를 가진 주주나 한 주에 대해서는 똑같이 취급한다. 이거 확실하게 보여주면 매수가 늘어나겠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평화 리스크 지금 무슨 저자세니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를 한 방 뜰까요? 북한하고? 그 바보 같은 그것도 신문 사설이라고 그런 걸 쓰고 있어요. 예? 고자세를 한 판 붙어줘 그냥? 그럼 경제 망하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가장이 뭐 성질 없어서
그냥 직장 열심히 꾸벅꾸벅 다닙니까? 다 삶에 도움이 되니까. 참을 건 참고 또 설득하고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평화적인 정책을 취해 나가면 이것도 앞으로 계속 될 거니까요. 이런 리스크가 줄어들잖아요. 똑같이 평가만 돼도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근데 그 숫자를 말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4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5천 얘기는 솔직히 아니고 5천을 바라보는. 근데 5천을 넘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거기는 요인이 있죠. 우리가 예측 못했던 게 있어요.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 예측 못한 정도의 화랑이죠. 그건 예측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천을 넘어가네 만에 그러고 있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떨어졌던데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소위 말해서 대기 매수세가 엄청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젯밤 분위기로는 확 떨어졌어야죠. 그죠? 어제 미국장이나 국제 정세에 비춰보면 대폭락을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얼마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우리 장의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그리고 저는 이게 주가를 뭐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게 아니고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본 게 제가 그때도 선거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국민의 재산을 늘리는 겁니다. 국가의 부를 늘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기업이 왜 싸구려 취급을 당합니까? 아니, 똑같은 금 한돈 반지인데 이재명이가 가진 거는 2만 원이고 저분이 가진 거는 5만 원 또는 저분이 가진 건 80만 원이에요. 왜? 말이 안 되잖아요. 가난하잖아요. 제 가격 받아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반지가 한 돈짜리인데 이거 80만 원짜리야 라고 평가받으면 내 재산이 수십 배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곡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정상화 중요하잖아요. 이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상을 찾아가는 중. 그리고 이제 혹시 대폭락이 오지 않을까?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러나 뭐 투자는 신중하게 자기 판단하에 해야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첫 주식 투자를 본의 아니게 소형 작전주를 샀다가 대성공을 하는 바람에 간이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구 소형 주를 마구 샀다가 IMF를 맞아서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제가 풋 옵션 거래까지 했었어요. 선물을 넘어서서 선물도 하고 풋 옵션까지. 근데 IMF를 맞았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풋 옵션을 팔았는데 1,000원, 2,000원 벌겠다고?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돼서 전 재산을 날렸는데 그 다음부터 교과서대로 해서 본전 찾았다고 했잖아요. 여튼 주식 투자는 각자가 알아서 잘 해야 되는 일이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정상화는 꼭 필요하고요. 정상화 과정 중에 있다. 네. 떨어질 거 얘기 물어보지 마세요. 네. 대통령님 지금까지 15개 질문 소화하셨고요. 예상된 시간에서 짧게 몇 가지 더 하셔야 되고 무려 44분이 지났다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이분들이 안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제가 조금 조율은 해보겠습니다. 보셔가지고 다양하게. 네, 여기 박준영 기자님. 제가 이름을 다 얼굴은 좀 알 것 같은데 이름을 몰라가지고 내가.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 데일리 한국의 박준영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던 쿠팡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쿠팡은 한국에서 매출의 90% 이상을 올리면서도 미국 기업임을 내세우면서 미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쿠팡을 포함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고 할 때 대통령께서는 통상 마찰과 경제 주권 수호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뭐 글로벌 기업이든지 국내 소기업이든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에 국제 규범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규제 문제는 뭐 유럽의 사례들도 꽤 있어서 우리가 그에 맞춰서 상식적으로 또 대한민국
주권 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 받아도 될까요? 네. 한국일보 이성태 기자님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일보 이성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정치 관련해서 대야 관계 관련해서는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특검을 수용 요구를 하면서 단식 7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요구하는 것이 1대1 대통령님과 단독 회담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국을 대통령님께서 좀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인지 하나가 궁금하고 그 장동혁 대표의 그 1대1 만남 제안에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죠. 뭐 야당 대표도 당연히 필요하면 만나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되겠죠. 전에 봤더니 제가 하지도 않은 말 지어내가지고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뭐 그러더라도 계속 만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제가 다 개별 정당과 다 이렇게 직접 소위 말하는 직접 대화,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여의도 국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충분히 대화하고 거기서 좀 더 추가의 뭐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또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좀 더 하세요. 내가 짧게 하겠네. 제가 짧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뒷부, 여기 앞에 성함이 누구인데 기억이 안 나. 또 한 번에 무슨 말씀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저한테 좀 사각지대라서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중앙일보 우현석 기자. 중앙일보예요? 네네 저한테 딱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러게. 네네. 예, 중앙일보 우현석 기자입니다. 그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 원전 얘기 한번 원전 네. 얘기하셔서 그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가 호남에서 이제 송전탑 이슈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데 네. 원전도 결국 송전탑 이슈 같은 게 또 있을 그럴 수밖에 수 없잖아요.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걸 여론조사 국민 여론 말씀하시면서 약간 신규 원전에 좀 열어놓으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서 뭐 검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마치 그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제 추세나 또는 에너지의 미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그러니까 낮에는 발전이 되는데 바람 불 때는 발전이 되는데 그럼 아닌 때는 아예 안 되고 이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소위 기저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문제,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너무 이렇게 이념적으로 닫혀 있는 거 옳지 않겠다 그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판단하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국가계획도 이미 확정이 됐는데 이 국가정책의 안정성, 지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뭔가를 결정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고 이러면 이게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경제 주체들의 그 경영 판단이나 이런 미래 예측에 좀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예를 들면 위안부 또는 뭐 그 강제징용, 강제동원 문제나 또는 뭐 이런 문제에 대한 기존의 합의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국가 간 합의라고 하는 것도 뭐 정권 바뀌었다고 막 뒤집고 이러면 국제적 신뢰에 문제가 있어서 좀 기본적으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하거나 좀 불만인 우리 국민들께서도 계실 겁니다. 특히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 그래서 이 원전 문제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그 점도 좀 고려는 해야 되겠다. 이미 정기 기본 계획에 넣어놨는데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이
어쨌든 중요한 저희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시장도 엄청나게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원전 시장이 뭐 그런 점들까지 좀 객관적으로 고려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할지는 또 최종 결정은 남아 있으니까요. 좀 공론화도 거치고 의견 수렴도 하고 논쟁도 하고 좀 열어놓고 하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외신에 한번 기회를 주시죠. 지방 혹시 그래요? TBC 황상영 기자님 먼저 하고 외신 기자 그러세요?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을 가신청권으로 하는 TBC 대구 방송의 황상현 기자입니다. 지금 올해 국정 방향이 지방에 방점을 두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공공재인 지역 지상파 방송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게 결국 지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는데도 그러니까 증액됐는데도 삭감된 경우도 있고요.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과 또 정책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어려운 문제죠. 그건 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은 저도 뭐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뭐 법 규정 체제상은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 것 같고, 지역 언론뿐만이 아니라 이제 언론 진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중요한 국가적 과제죠. 근데 언론은 이렇게 지원받고 존중받고 보호받는 핵심적 이유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또 비평 그다음에 권력 감시 활동을 객관적으로 해서 국가 시스템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는 건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언론이 권력화돼 가지고 중요한 정치 집단의 한 구성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소위 뉴미디어의 역할도 매우 커지고 있죠. 전통적 언론들의 역할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언론 진흥은 지금도 계속해야 될 국가 정책이긴 합니다. 근데 이 지역 지방 방송 지원은 어디 홍보수석이 거기 있어요?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세부적인 얘기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네. 안 하셔도 돼요. 네. 어쨌든 의견을 물어보는 거니까 지원의 필요성은 우리도 공감하고 실제 전에 국회에서 문제된 부분은 좀 해소하려고 지금 홍보수석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통령 말씀처럼 저기 아까 앞쪽에 했으니까 뒤쪽에 회색 이 옷 입으신 맞습니다. 가운데 뒤 돌아보시는 남성분 아니요 저쪽 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저 뒤에 그 남성분 네 죄송합니다. 앞에 아까 기회를 드려서요 죄송합니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교도통신의 나가오 기자라고 합니다. 한일 관계 아까 질문 하나 나왔습니다만 추가로 하나 13일 날에 그 일본 나라에서 개최된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 대통령께서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 그리고 그 타이밍에서 일본 정치 상황이 약간 그 중의원 국회 해산이 결정되는 타이밍과 겹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일본의 정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고 앞으로 한일 관계를 안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정치의 상황은 그냥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한다면 정상 간 신뢰 강화, 그리고 한일 국민들 간의 공감도의 제고, 이런 게 큰 성과가 아닌가 싶어요. 정상회담이 예를 들면 신뢰를 축적하거나 이런 데 좀 실패하면 양국 간 국민들의 감정도 나빠져요. 물론 그게 또 교류와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 덕에 한일 관계는 정서적으로도
매우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이 되고 또 실질적인 영역에서도 많이 개선될 여지들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일 모두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한 과제인데 이번에 이제 나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면서 다음에는 가능하면 총리의 고향에서 했는 것처럼 이제 저의 고향 경북 안동에서 한번 해보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총리께서도 좋은 의견이라고 하셔서 다른 객관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면 다음 기회에는 빠른 시간 안에 안동에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게 어려움이 많고 또 부침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정치인 개인 또는 정치 집단의 이익을 넘어서서 국가의 이익 그리고 더 크게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이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사실 이게 약간 불안정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근본적인 과거사 문제나 또는 지정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잘 관리해야 됩니다. 또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배려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 이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 서로에게 이익되는 모두에게 도움되는 길을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무려 1시간을 이제 도과하기 직전입니다. 네네. 네. 네. 마지막 질문을 그러세요, 받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제 눈에 띄는 분으로 네. 여기 외치인이라서 죄송합니다. 제 석관으로 가겠습니다. 문화일보 김대영 기자님. 네. 문화일보 김대영 기자입니다. 우상호 전 수석이랑 이제 김병욱 전 비서관 등을 필두로 해서 지방선거 출마하려 그러는 청와대 참모진들 이탈이 시작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기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 부분이 대전 충남이 이제 통합이 되면 여권 내에서 어떤 후보군이 나올 것이냐일 텐데 제가 사실 30대인데 제 주변에 이제 대통령님 지지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친구들이 대통령님하고 여기 계신 강훈식 비서실장님의 사이를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릴 부분은 대통령실 참모진의 지방선거 출마가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에 득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사랑하니까 떠나보내실 수 있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문화일보라 그랬죠.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상호 등은 이탈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또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꼭 같이 가야 되는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는 아니니까 이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도 그분의 삶이 있는 것이고 또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했어요. 또 후임은 또 후임대로 자기 역할을 잘 하겠죠.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전혀 예측 불능입니다. 알 수 없죠. 정치는 살아있는 뭐라고 그러던데 개구리처럼 어디로 뛸지 알 수 없다고.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그냥 저로서는 지금 제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할 거고 우리 참모들도 자기 역할을 그 자리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뭔지 사랑하는 사이로 징그러. 아닙니다.
네. 네. 대통령님께서는 여사님을 모두를 사랑하죠. 사랑하신다는 우문의 현답을 주셨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국내외 언론 잠깐만요. 여러분들과 저기 나 이거 네. 꼭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 진짜 시간이 지연돼도 이건 꼭 물어봐야 네, 되겠다. 그럼 요거는 절실하다. 대통령께서 지목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뭐지 많아요. 밤새려고 그러세요? 네. 저기 얼굴은 안 보이는데 흰 팔. 네, 뭔 말씀인지 한번 네, 그렇게 안녕하세요. 절박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화일보 김가혜 기자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어제 그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 의결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최장 수사 기간이 170일이다 보니까 올해 그 6월, 3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님 생각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에는 봄바람조차도 영향을 미치죠. 바람이 세냐, 약하냐, 따뜻하냐, 춥냐, 비 오냐, 비 안 오냐. 모든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특검은 뭐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측면이든지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특검을 안 하더라도 원래는 합동수사본부 또는 경찰의 수사팀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그게 특검이냐 아니냐는 별로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뭐 나하고 가깝든 멀든 그 점은 분명합니다. 부정부패는 청산하자. 저는 제 평생 부정한 돈을 받거나 부정한 돈을 쓰지 않고 정치적으로 나름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들 정치하는 분들한테도 그 점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도는 돈으로 매수하거나 또는 부정한 뭐 이상한 걸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지지받을 수 있다. 그걸 보여줬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뭐 저는 피와 가리지 않고 그게 뭐 특검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할 건 하고 진상은 가려서 책임은 엄정하게 물을 건 묻고 또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게 하자는 점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냐 아니면 일반 검찰 경찰이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진짜 억울해서 꼭 해야 되겠다 하면 해보세요. 자꾸 그러지 마. 뭐 이리 억울한 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러게요. 제가 아니, 대통령 이제 한 말씀이 번만 할게요. 너무 정보가 우리 많아서요. 네네. 이번 남자분으로 네. 여기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노란 두 번째 줄에 뭐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고 네. 그리고 나중에 그러겠습니다. 사적으로 한번 하시든지 하시죠. 네, 대통령 저는 작지만 정직한 언론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입니다. 저는 어디요?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입니다. 기자뉴스. 예. 저도 한 10수년 만에 처음 질문을 대통령께 드려가지고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국가보안법 문제를 좀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제 그 최근에 통역당 재건 사건 관련해서 언급도 하셨지만 그 억울한 피해자 특히 국보법 7조 관련해서는 이 고무 찬양 조항이 독소 조항으로 여전히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보법 개정이나 이 폐지에 관해서 대통령의 입장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또 저기 유튜브 언론 있죠. 박형광 기자님. 네. 한번 세 분 지금 추가로 좀 더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직 저희가 논의 중이고요. 지금 세 분이에요? 네, 지금 세 분 계십니다. 우리 박형광 기자 한번. 얼마 전에 이분이 그 유명한 결혼을 하셨습니다. 네, 검소민주자 뉴스공장의 박형광 기자입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석하려고 신혼여행 미루고 왔어서. 그랬어요? 네, 질문 안 하면 억울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네. 네.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20대 국정 지지율에서 20대 국정 지지율이 70대보다 낮다라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30 세대의 정치 성향은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계속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그 온라인상의 어떤 가짜 뉴스가 배포되고 있는 것과 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부 공식 발표보다는 좀 자극적인 정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좀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그리고 저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20대 남자 그리고 이제 60, 70대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서 상대적으로 낮은 건 사실이죠. 그 중에 이제 20대 그 중에서 특히 또 20대 남자 여기는 글쎄 저는 가짜 뉴스 때문이라고는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의 이제 성장 발전이 이제 지체가 되면서 이제 기회 총량이 줄어들었고 청년 세대들의 그 진입이 사회 진입이 매우 어려워졌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20대 남성들은 예를 들면 군복무라든지 또는 뭐 여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더 심층적 조사에 의하면 20대들이 그 보수적이 된 건 아니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들을 보면 여전히 진보적이라고 해요. 정책에 대한 선호도나 판단에 있어서는. 그러나 행동 자체는 지금 정권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경향이 좀 많다. 근데 그거는 뭐 결국 그 정치나 아니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고 기성 체제 또는 기득권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는 게 또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기회가 없는데 어쨌든 아마 20대들이 보기에는 민주당도 이재명도 상당한 기득권자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항하는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있고 또 10대, 20대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뭔가 해야 되는데 기회는 없고 너무 힘들고 화나고 또 암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항 행동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성장이나 발전에 매달린 이유가 그거죠.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성장을 해야 기회가 많이 생긴다. 새롭게 생기는 기회들은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자. 새로운 기회는. 이미 있는 것들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거는 혁명을 하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다. 농지기에 가듯이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대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 방향도 대대적으로 바꿔 나갈 텐데 바꿀 때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청년 창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취업 중요하죠. 그러나 창업도 새로운 길이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기반한 성장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지금 반도체 회사들은 작년의 성과에 따른 올해 상여금 이것만 몇 억씩이라고 해요. 그 얼마 전에 저 대학 입시가 있었는데 그 뭐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방 대학들의 지원율이 확 올랐어요. 또 의대는 떨어지고 공대는 확 올랐어요. 이게 좀 어떤 현상을 말할까?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방향 전환을 하는데 약간의 성과 신호라고 생각해요. 지방에서도 예를 들면 뭐 과학기술 분야 이런 데는 뭐 경쟁률이 엄청나요. 부산의 해양수산 관련된 학과들도 엄청나게 그 선호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방향 전환이 좀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예를 들면 대기업과의 이 격차 이런 것도 줄여 나가야 되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뭐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이런 격차들도 어쨌든 정책적으로 최대한 줄여 나가려고 해요.
지금 중소기업에 소액 임금 받고는 차라리 실업자를 하지 안 하겠다 얘기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처우도 개선하고 희망도 만들고 회사도 성장 발전할 수 있어서 내 이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내 인생도 필 수 있어. 이 회사가 성장 발전하고 나도 성장 발전할 수 있어. 이렇게 믿어지는 사회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죠. 결국 정책적인 노력이 성과를 내야 이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단순히 뭐 설명하고 뭐 가짜 뉴스 단속하고 뭐 또 해야죠. 또 해야 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더 좋은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게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억울하신 분은 별도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